한때는 누구보다 단단했던 어깨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 손은 지금은 잔잔하게 떨리고 걷는 모습도 천천히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울컥함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은 강하다는 믿음 속에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느낍니다.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하시고 병원을 드나들고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오히려 부모님의 자식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늙어서도 늘 자식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프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힘들어도 그저 웃으시며 난 괜찮다고 하십니다.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쓰러지시거나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을 보면 조금은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 즉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에 육박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10여 년 짧은 약 72세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곧 10년 가까운 시간을 병원과 약, 간병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의 삶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여유 있게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은퇴를 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머리는 자꾸 흐릿해지며 사회와의 연결도 점점 끊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독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을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점점 갉아먹는 조용한 고통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보다 먼저 떠난 배우자를 뒤로하고 혼자 남게 됩니다. 자녀들이야 걱정은 하겠지만 하루하루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자신 삶을 살아내기도 벅차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이제 죽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 말 뒤에 담긴 진짜 마음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도 되는 이유가 없어진 것 같은 허무함입니다. 자녀가 흔히 겪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부모님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일하실 때의 부모님은 든든했습니다. 고장난 전기도 고치고 무거운 짐도 척척 들고 자식이 울면 다독이며 무엇이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지금은 작은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 하시고 손에 들린 약봉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 그 차이를 자식이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은 갑자기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걸음을 못 걸으시네? 아빠가 요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셔. 예전에 잘하던 걸 요즘은 자꾸 놓치셔. 그제야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부모님의 노쇠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간병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집에서는 요양병원에 모실지 집에서 모실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더 자주 건네고 매주 한 번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마련하고 부모님의 노후와 돌봄에 대해 가족끼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님이 점점 나약해지신다는 걸 느끼면서도 우리는 왜 그 변화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몰라서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신호에 대해 말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까먹어. 내가 진짜 나이 들긴 들었나 봐. 말씀은 가볍게 하셨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당혹감 그리고 슬픔을 나는 그때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이처럼 된다고들 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서운해하고 자꾸만 의지하려는 모습. 예전 같지 않은 집중력. 금세 지치고 조용히 잠드는 뒷모습. 그 모습이 마치 윤영기의 아이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노인이 된 부모에겐 그 미래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 같은 모습이 더 안쓰럽고 더 애틋합니다. 난 괜찮다. 늙으면 다 이렇지 뭐. 너 바쁜데 괜히 전화했나? 밥은 잘 먹었냐? 이 짧은 말들 속에 부모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실은 안 괜찮은데, 몸도 마음도 힘든데, 말하면 자식이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가면, 야, 너 얼굴 까먹겠다 하시며 웃지만, 그동안 몇 번이고 전화를 들었다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늘 먼저 걱정하고 자식은 그 마음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할 때, 은행에서 서류 하나 작성할 때조차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하루는 혼잣말과 한숨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내가 나이가 드니까 왜 이리 복잡한지.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곤 하지요. 자식들은 종종 부모의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기억 속의 부모를 떠올립니다. 숟가락 들 힘이 없어진 지금도 예전처럼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줄 것만 같고 병원 진료실에 앉아 계신 모습에도 여전히 옛날 그 건강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과거의 슈퍼맨도 슈퍼우먼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고 가끔은 자신의 실수를 민망해하며 자식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실까? 예전엔 다 알아서 하시더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의존은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든 혼자 못하던 그 시절 부모님은 귀찮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들고 이젠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종종 의무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은혜의 순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부담보다는 감사가 피로보다는 의미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은 크고 거창한 선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엄마 뭐 드셨어요? 아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겐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께는 작은 맥주 한 캔을, 어머니께는 좋아하시는 빵을 하나 사 들고 가는 것. 그렇게 자주 얼굴을 비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님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찾아올까? 전화가 올까? 문자가 올까?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허사가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바쁘면 다음에 오라고. 그저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쌓이면 마음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외로움은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갑니다. 부모님께 의지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병이 나면 품에 안아주고 눈물이 나면 등을 토닥여 주시던 그 손길을 이제는 그 손을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부모님의 현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부모님이 자주 무슨 음식을 드시는지 알고 있는가? 최근에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눴는가? 어머니의 허리는 더 굽지는 않았는가? 아버지는 요즘 밤에 잘 주무시는가? 이 작은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지금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은 지금 우리가 태어났을 때처럼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하루를 함께 걸어드릴 차례입니다. 그 길은 멀고도 짧을 수 있지만 후회 없이 함께 걸어야 할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더 이상 일상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많은 가족이 겪고 있는 한 장면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요양병원. 그곳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시간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은 늘 같은 채널을 틀고 있고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며 창밖엔 계절이 지나가지만 그걸 느낄 새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곳엔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던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엔 요양병원 면회실에서 마주하는 가족들의 거리가 참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눈물 훔치며 이것저것 챙기는 사람은 딸.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위. 문간에 서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이는 아들. 복도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이는 며느리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어쩐지 가슴을 탁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은 많은데 정작 부모님 곁에는 늘 한 사람만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딸이었습니다. 병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한 병, 소화 잘 된다는 죽 한 그릇, 그리고 집에서 싸온 반찬통 하나. 딸은 말없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밥을 떠먹입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잠깐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가 조용히 일어나 나갑니다. 형, 나 먼저 갈게. 그게 끝입니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부르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습니다.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한다며 아들에게는 무거운 물건 하나 못 들게 하고 딸보다 더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부모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딸입니다. 아들은 바쁩니다. 출근해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곁엔 딸이 남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무대 위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는 유일한 관객처럼요. 자녀들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불효라는 죄책감이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거기에 모신다고? 아버지 우리가 모셔야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 직장, 경제적 부담, 모든 것이 집에서 모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죄스러운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어느 가족이든 이런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도 지쳐가고 저도 버거워집니다. 아무리 효도라지만 이대로는 가족 모두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형제들을 불러 모아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계속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망설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독입니다. 병실엔 늘 간호사와 환자들이 있지만 일상은 단조롭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씩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듭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 아닐까? 그 기대는 곧 허무로 바뀌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한 요양병실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깊은 병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드리며 곁을 지켰고 자녀들도 종종 병문안을 왔습니다. 막내딸이 지방에서 올라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기억나? 옛날에 나랑 들길 따라 학교 다녔던 거. 아빠가 개울물에 날 안고 건너주시던 거.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할 시간이 되자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꼭 다시 일어나야 해. 그 순간 아무 말 없던 아버지가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 멀리 딸이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이자 그는 손을 들고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모님처럼 요양병원의 창밖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부모님의 그리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이 작은 행동이 그분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어머니는 자신이 요양원에 가게 될 미래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자식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짐이 되지 않으려는 사랑이 고요히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엔 삶의 끝자락에서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얘야. 언젠가 내가 나를 잊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의 무게가 가슴 깊이 내려앉습니다. 얘들아. 언젠가 내 정신이 희미해져서 너희 얼굴을 보고도 누구냐고 묻는 날이 오겠지. 그때가 오면 미련 없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주렴. 나는 지금은 괜찮아. 정신도 또렷하고 손도 아직은 괜찮고 혼자서도 잘 지내.
하지만 알고 있단다. 지금의 괜찮음이 영원하진 않다는 걸.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기대야 할 날이 온다는 걸 말이야.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는 이제 너희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면 너희가 대신 결정해줘. 미안해하지 말고 나를 나쁘게 보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서운해하더라도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워서 그런 거란다. 나를 보내줄 때 이런 것도 함께 알려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 펜이랑 종이를 늘 내 옆에 놔줘. 낙지는 즐겨서 못 먹으니 말해주고 수박은 좋아해. 여름이면 자주 부탁해.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면 돼. 너희가 찾아와서 예전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어릴 적 얘기 하나 들려줘. 혹시 내가 누구세요?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줘. 내 안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는 너희를 알아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를 테니까 그 순간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분명 감사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야,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단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엄마는 참 다행이란다. 사랑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사람은 끝까지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엔 효도하라는 강요도 없고 책임지라는 당부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사랑해준 자식들에게 조금 덜 부담스럽게 이별을 준비하고 싶은 한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는 갑자기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엄마, 나중에 혹시 아프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 건 괜찮으시겠어요? 치매 같은 걸 겪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은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나누는 이 대화는 가족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연명치료는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 뜻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 가족과 의료진이 혼란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 이것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자기 결정권이며 삶을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늘 서툴고 부모는 늘 이해합니다. 부모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전화가 늦어도 방문이 뜸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우리 쪽에서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분들은 지금도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오늘도 약 봉지를 들고 병원을 다녀오셨을지 모릅니다. 엄마, 뭐 드셨어요? 아버지,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이 짧은 전화 한 통이 그분들의 하루를 얼마나 환하게 비출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과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이별 앞에서 나눈 그 순간, 함께 있던 침묵, 창가에서의 마지막 손짓,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병실 한 구석에 조용히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늘 반듯한 자세로 누워 계셨고
그 곁에는 언제나 작은 의자 하나와 그 위에 놓인 성경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주던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병실로 들어오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임자,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숨결만이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막내딸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지방에서 밤새 달려왔는지 얼굴엔 피곤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엔 걱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야. 나 아빠 딸이야.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아주 미세하게 움켜쥐셨습니다.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옛날에 나랑 들길 따라 학교 다닐 때요. 장마철이면 개울물이 불어서 저 혼자 못 건너가니까 아빠가 하나하나 업어서 건네주셨잖아요. 아빠는 진짜 그때 제 세상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병실의 공기를 흔들었고 침대 맡에 앉아있던 할머니마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딸은 병실에서 사흘을 함께 보냈습니다. 밤엔 병상 옆 바닥에 작은 담요를 깔고 누웠고 낮엔 아버지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전 사진을 함께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해요. 아빠하고 더 있고 싶은데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꼭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알겠죠?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와 병실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은 이미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 유리창을 쓰다듬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에서 조용히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짓 하나에 딸에 대한 사랑이, 고마움이,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무슨 말을 남겨야 감동일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마음이 덜 아플지. 하지만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눈을 맞춰주는 것,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사랑은 전달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과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너무 늦기 전에 그분이 좋아하셨던 것들을 함께 누리고 마지막 순간 두려움보다는 평온을 드릴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들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날을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오늘 하루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삶의 마지막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설지는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늘 슬픔일 필요는 없습니다.
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조차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평생을 보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녀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 병이 낫지 않을 거라면 병원에서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다오. 밥을 못 먹는다고 억지로 영양을 넣지 말고 기계를 달아 숨을 연장하지 말아다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간이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들 속에서 평온하게 흘러가길 바란다. 그는 삶과 죽음을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고통을 줄이고 존엄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는 연명 치료 안 받을 거야. 죽으면 그냥 보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정은 자녀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미리 좀 나눴더라면 우리는 죽음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을 지키는 길은 그 마지막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부모님의 의사, 나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일은 남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죽음에 대해 가족과 대화하기. 한 끼 식사 후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보다는 집에서 계시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하나가 마음을 꺼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을 정리하고 나누기. 예전 사진, 좋아했던 음식, 함께했던 여행지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삶은 언제나 끝을 향해 갑니다. 그 끝이 비극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삶은 분명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려한 장례식보다 살아있을 때 자식들하고 밥 한 끼 더 나누는 게 좋다. 웃으며 이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지. 우리는 언젠가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켜야 하고 또 언젠가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을 말하고 나누고 기록해야 합니다. 죽음을 말한다는 건 살아있는 지금을 더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용기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늙어간다는 것,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슬픔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그분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짧은 말들이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장 좋은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혜낭독소였습니다.